7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이 건국 초와는 다르게 후기로 갈수록 변질되는 양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선 초기에는 유학이 관학으로서 국가를 재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에는 사림의 등장과 함께 붕당이 전개되고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대표적인 유학자들 역시 이 분당과 연결됩니다. 예컨대 태계는 남인의 영수가 되고 율곡은 서인의 영수가 되며 남명조식은 북인의 영수가 되고 성혼은 동인의 영수가 됩니다. 처럼 조선의 성리학의 최고 인물들이 모두 붕당의 정점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학자들이 정치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학문과 정치가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태계의 이론과 율곡의 이론은 정치적 대결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계의 후학들은 주로 태계의 학설을 지지하고 율곡을 배척하며 율곡의 후학들은 율곡의 학설을 지지하고 태계의 학설을 배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태계 학파라고 하여 태계 이론만을 지지하고 율곡의 학파라고 하여 율곡 이론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태계 학파이면서도 율곡의 이론을 수용하기도 하고 율곡 학파이면서도 태계의 이론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성리학이 후대로 갈수록 변질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리학이 이론적으로 세밀화되는 경향에 따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파의 분화에 따른 대립적인 양상 때문이다. 어쩌면 큰 틀에서는 같이 맞물려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17세기로 들어오면서 태계 학파와 태계와 율곡을 정점으로 하는 영남학파, 태계학파죠. 기호학파, 율곡학파라는 학파가 성립합니다. 조선유 성리학사가 이렇게 태계학파와 율곡학파라는 큰 두 줄기로 흐름으로 전개가 됩니다. 두 학파는 각각 스승의 설이죠. 태계학파는 태계의 설, 율곡학파는 율곡의 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학설에 대한 논박을 지속한다는 거죠. 지속함으로써 학파의 분열이 일어나고 태계학파와 율곡학파라는 학파의 분열이 일어나고, 이와 더불어 각 학파는 자기의 학설이, 태계학파는 태계의 학설이 혹은 율곡학파는 율곡의 학설이 정통이라는 거죠. 주자의 적전을 이었다고 보는 거죠. 정통이라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학설을 공격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학파에 대해 배타적인 학풍을 형성합니다. 율곡학파에서는 태계학파를 비판하고 태계학파에서는 율곡학파를 비판해서 이렇게 해서 배타적인 학풍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16세기에서 18세기에 사단 칠정 논쟁이나 인물성 동의 논쟁 등이 학파적인 차원에서 전개가 됩니다. 특히 인물성 동의 논쟁은 서울 지역 낙론이죠. 그리고 충청 지역 호론으로 갈라져서 서로 대립, 공격하는 어떤 집단적인 대립 공격의 성격을 띱니다. 물론 이러한 논쟁 저변에는 정치적인 갈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리학은 16세기 이후 융성기를 지나 개인적 또는 학파적 차원의 성격을 띠면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심화됩니다. 중국의 성리학적인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심화되고 이론화 치밀화됩니다. 그러나 학설이 다양해지고 이론이 정밀화되는 과정에서 성을 잃어볼 것인가 길어볼 것인가 또는 칠정을 잃어볼 것인가 길어볼 것인가를 묻는 이기론적 해석은 번세한 관념적, 사변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학파의 분열과 대립 양상이 격화됨으로써 객관적 합리성을 잃고
현실 사회와 유리되어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공론을 일삼는 폐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이제 이기나 성정 등으로 지나치게 관념화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실리를 주장하는 이제 실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학 역시 유학이라는 체계 속에서의 또 다른 모색의 일환입니다. 실학이 딴 거고 성리학이 다른 게 아니고 실학도 성리학의 어떤 하나의 체계 속에서의 이론적인 모색을 도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학자들 역시 이용후생, 경세치용과 같은 실용주의를 주장하지만 그에 앞서 정덕, 덕을 바르게 한다. 도덕을 근본으로 삼았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 집권층 노론은 끝까지 성리학 이념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에 한말이라는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 중 성리학을 숭상하면서 편협하게 살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성리학의 이론으로 상대를 곤경에 빠뜨린 경우가 많습니다. 당파 싸움으로 지새우던 성리학이 선과 도덕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성리학자들 이론적인 부분보다도 성리학자들이 느끼는 개개인의 어떤 신념의 문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리학이 붕당과 연결되어 정책적으로 이용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리학자들은 그 이념 또는 정책이 옳다는 확실한 신념에 기반합니다. 남인의 쪽에서 제시하는 정책, 성리학적 이론에 근거한 정책이 옳다는 거죠. 그리고 서인은 또 서인의 관점에서 제시한 성리학적 이론에 제시한 정책이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신념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중기 이후 17, 18세기에 이르면 사회가 많이 급변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양명학과 실학을 비롯하여 서학의 천주교 교리 등 밖으로부터 다양한 학풍의 도전을 받습니다. 중국 청나라조이 때 한족이 아닌 오랑캐로 불리는 이민족에 의해 세워지고 학문 경향 역시 성리학에서 청나라는 고중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시리와 같은 서학이 소개됩니다. 게다가 많은 실학자들이 오랑캐로만 여겼던 청나라의 문물을 보고 놀랍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의 집권층, 노론 정치인들은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오직 주자학적 세계관 속에서 사회 질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편협된 세계관에 대해 오늘날 학계에서는 주자학이 지나치게 교조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당시에 다른 학문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오직 주자학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국가의 기관과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주자학적 세계관에 근거해서 통치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보수와 진보로 이념 성향을 달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각자 보수든 진보든 자신들의 이념이 이 시대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방면에서 자신의 이론에 의해, 즉 보수는 보수의 관점 또는 진보는 진보의 관점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파 싸움을 전개할 때 모든 것은 성리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명분을 제시하는데 그 이론 근거가 결국은 자기 쪽에서 옳다는 거죠. 옳다는 신념의 어떤 바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선의 정신을 지배한 성리학이
오늘날 이 땅에서 질이 멸렬해진 이유는 무엇이며 21세기에 성리학이 우리 앞에 소환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땅에서 성리학이 가장 욕을 먹는 이유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한 조선이 멸망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을 겁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이론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죠. 나라를 망하게 한 당사자인 유학, 성리학은 당연히 배척되고 사라져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결국은 조선의 멸망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리학은 기라는 물질 세계를 낮게 본다는 것입니다. 정신 세계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신 세계를 높이 평가하니까 앞에서도 경도 얘기했듯이 수양론도 얘기했듯이 이게 종교성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물질 세계를 기라고 해서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리학자들이죠. 오직 중요한 것은 리입니다. 리. 왜냐하면 기는 소멸되고 파괴되지만서도 리는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불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회복하여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인 성인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인이란 경제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부유한지를 의미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인격을 갖추었느냐를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 인간은 풍요로운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청렴한 기계나 숭고한 정신세계를 추구한다는 거죠.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숭고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날 현대는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 문명의 풍요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나친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정신이 결핍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사건, 사고가 정신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다시 정신세계를 찾아야 할 시대가 도래한 듯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리학에 대한 이해 역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물질 문명이 가져다준 폐허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주는 정신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종교를 비롯한 각종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힐링하는 프로그램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성리학 역시 마음을 힐링하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조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지어지선의 경제, 누구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며 이상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